사건 현장 시간입니다. 잠시 구조 오후 3시에 배재고 야구부 소속 학생, 선수 전원, 또 일부 학부모, 교사 등 80여 명이 광주 일고를 방문합니다. 형모 응원 논란에 대해서 사과할 예정인데요. 이번 사태가 수습 국면에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한편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 담당자 간의 유착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경찰청이 오늘 오전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팀장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관련한 내용 포함해서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저희 연합뉴스TV에서 방준혁 기자가 이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까지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일단 이 사건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계속 나오는 것들, 아버지가 경찰이었다, 리얼도를 폐기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장윤기 아버지에게 이런 압수 관련한 내용들을 알려준 정황까지 포착이 된 그런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제 이 범행에 대한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현직 간부인 경찰 아버지였습니다. 예. 그리고 장윤기 사건이 어쨌든 관내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경찰들이 이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그래도 살인은 어쩔 수 없지만 강간살인죄라도 막아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범행했다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지금 은폐했다라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실 이 차량이라든지 블랙박스, 리얼돌 여러 가지 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 입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증거들이 지금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 관계에는 직접적으로 이 수사 사건을 담당을 했던 현직 이 형사 팀장과 그리고 장윤기의 아버지가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이 차량 위치를 알려준다라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이 흩어져 있는 그 리얼도를 수습을 해서 버리게 한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지금 증거인멸의 행위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이 친족 간에는 증거인멸죄가 친족 간 특례에 따라서 적용이 어렵지만 지금 이 현직 그 형사팀장의 경우에는 어떤 친족 관계가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 더 나아가서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다 성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고요. 이것이 만약에 장윤기의 아버지의 지시로 의해서 이렇게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자식의 증거를 인멸하는 그 행위는 처벌받지 않지만 누군가를 시켜서 증거인멸을 하게 하는 것은 예. 그 증거인멸에 대한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윤기의 아버지도 증거인멸 그 혐의에 관해서는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네, 정말 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사실들이 충격적인데 형사팀장이 직접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팀장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이제 긴급 체포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이 형사팀장의 경우에는 차량에서 직접 증거물을 없앤 지금 행동을 했다라고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량에는 여러 가지 이제 피해자의 혈흔이라든지 그리고 이 당시의 범행이 아마도 블랙박스에 다 고스란히 녹화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블랙박스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 차량에 그런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어디에 주차를 했는지 그 이후에 만약에 차량 인근에서 앞쪽에서 블랙박스가 비칠 수 있는 그런 뒤쪽에서 범행을 했다면 사실 그 영상까지 담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 형사팀장 내지는 다른 이 경찰 인원들에 대해서 증거가 수집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장윤기 아버지에게 이러한 증거물들이 고스란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장윤기의 경우에 이 범행을 저지를 때 차량의 뒷문을 열어놓고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차량의 뒷문을 열어놓고 범행했다라는 것은 첫 번째, 본인이 길 가다가 그냥 마주쳐서 기분 나빠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우발적인 범행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맞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차량 뒷문을 열어놨다라는 것은 이 여성을 빨리 제압을 해서 차량으로 탑승할 것을 다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계획 범죄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차량이라는 것은 어쨌든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든 아니었든 이 차량을 통해서 이동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납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길 가다가 기분 나빠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는 것과는 죄질의 차이와 우발범행, 계획범행의 그러한 판단을 짓는데 많은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지금 차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차량에 대해서 뭐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채취를 하고도 직접적으로 압수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차량이 어디서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장윤기 집의 비밀번호는 못 알아는 것, 지금 압수수색 어떤 것들 했다 이런 것들 다 알려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법조인으로 보시기에 이거 그냥 친하니까 도와준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렇게 볼 수 예. 없죠. 왜냐하면 현직 경찰의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어떠한 범행이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현직 경찰이 아니라 다른 뭐 이웃 주민이라고 한다면 그래 내가 정에 못 이겨서 아니면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이 범행이 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도와줬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직 경찰입니다. 그리고 수사를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담당해서 증거물을 수집하는 형사팀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이렇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뭘 가져가라 내지는 중요한 증거물들이 정말 다 담겨져 있는 그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고 빨리 가져가게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줬다라는 것은 본인이 충분히 범행이 되더라도 나는 감수를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다라는 것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고요. 이러한 것은 수사 단계에서 그리고 추후에 법정에 가서도 판사가 보기에도 현직 경찰이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고의를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식의 일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현직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자식에 대한 마음이 앞서서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사실 친족 특례라는 법적 우리가 마련해 두고 있는 그 법률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팀장의 경우에는 친족 간의 특례도 적용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고 그리고 단순히 내가 지인이어서 친한 지인이어서 이렇게 도와줬을 뿐이다라는 변명은 사실 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장윤기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또 수십 차례 한 걸로도 알려졌는데 이 장윤기 아버지의 신분을 제외하고도 피해자의 가족과 보통 경찰이 이렇게 수십 차례 통화를 하기도 하는 건지 궁금해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물론 피의자의 가족과 필요한 경우에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 입장에서도 어떻게 뭐 구치소에 연락하기가 힘들고 담당 수사관과 통화를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사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수사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몇 수십 차례 통화를 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이 피의자의 가족과 수사 담당자 간의 통화라고 보기에는 빈도라든지 횟수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는데 그런 네.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사적인 전화 통화로 치부를 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과 사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죠. 본인이 맡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러한 피의자의 부모님과 통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어땠고 오히려 내가 의심받기 싫다라고 한다면 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남겨놨어야만 맞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면 녹취까지 사실 할 수도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강제적인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은 모종의 유착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라든지 뭐 범행을 최대한 좀 숨겨주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팀장이 도와줬다라고 지금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계속 듭니다. 자, 일단 광주경찰청은 감찰 조사에 나섰고요. 검찰 역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를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감찰이랑 검찰이랑 같이 진행이 되는 걸까요?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찰의 경우에는 우리가 내부의 징계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복무 위반이라든지 내부의 징계를 위해서도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와 별개로 만약에 검찰이 수사에 개진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형사적인 처벌에 이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검찰의 경우에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그리고 그 밖에 일부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경찰의 복무에 관해서 발생한 이러한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얼마든지 수사 개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러한 의혹들이 외부로 알려진 사실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해당 경찰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증거인멸 그리고 이 수사 방해를 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찰로서
경찰로서 그러한 수사 정보라든지 압수 정보는 경찰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접근 권한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혐의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적용이 됩니다. 내가 공무를 집행함으로써 얻게 된 어떠한 비밀의 경우에 외부로 유출하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수사 단계라든지 아니면 뭐 압수물이라든지 그리고 차량의 위치 그리고 이 범행의 중요한 증거들이 있는 오피스텔의 뭐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성립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한편 검찰은 이 장윤기가 이번 사건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고등학생 시절부터 좀 반복을 했던 이력, 그리고 주변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메모 등을 재판에서 공개를 할 예정인데 이런 좀 고교 시절부터 왜곡된 성의식을 가졌던 정황 증거들이 향후 재판에는 어느 정도 증거 능력을 가지게 될까요? 직접 증거가 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내가 계획을 어떻게 언제 어디로 가서 누군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장윤기라는 사람이 과거부터 이렇게 왜곡된 성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살인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황 증거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지고 있고 리얼도를 뭐 해체해 놓는 그러한 행위를 지배해 놓은 것과 그리고 야심한 이 시각에 이 여고생에게 접근을 하는 그것도 차문을 열어놓고 납치를 목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살인이 아니라 강간살인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강간을 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지만 살해가 발생한 그러한 상황을 상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황 증거로 볼 수가 있겠고 나중에 추후에 법원 단계에 가서 죄질을 판단하거나 이럴 때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장윤기 뭐 사회복무원으로 유엔 근무할 때도 아동센터에서 뭐 학생들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고 또 장윤기에 대한 뭐 프로그램에서 이제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쭉 보니까 그 외국인 여성을 좀 따라다니고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었고 실제로 그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에 스토킹 관련해서 장윤기가 이렇게 뭐 경찰의 조치를 받았다라는 것들도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토킹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변호사님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진짜 얼마 전에 5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찾아가서 살해를 했는데 교제 폭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됐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된 일이었죠,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교제 폭력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5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살해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이런 교제 폭력의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이별을 통보하고 그 이후에 그러한 관계가 정리되지 못하면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차례 그리고 좀 이 남성의 폭력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 입장에서도 이미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놓은 상황이었고 더불어서 나의 신변이 조금 위험하다라고 해서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까지 지급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스마트워치의 경우에는 내가 혹시나 그 사람이 나에게 접근을 할 것이 이렇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든지 위기에 처한 상황일 때 스마트워치 한 버튼만 누르면 경찰에 바로 통보가 가고 경찰이 그만큼 빨리 위치 추적이라든지 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워치 기계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찰이 이러한 신고를 받고 3분 안에 굉장히 빨리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의 경우에는 워낙 흉기로 인한 치명상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숨진 사건이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교제 범죄 아니면 뭐 스토킹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접근 금지 명령 받으시고 긴급 조치 취하시고 스마트워치 꼭 지급받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이러한 방식들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과연 이런 안타까운 죽음들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조치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될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워치도 지급됐고 또 접근 금지 조치도 내려졌고 경찰도 신고 후에 3분 만에 도착을 했지만 사실 이 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조치는 없는 건가요? 일단은 경찰이 이러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이러한 기준도 좀 변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것 같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과잉하게 이 구속 조치를 취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시키지는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위치를 추적하고 언제든지 이 사람의 행방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는 지급이 됐지만 가해자에 대해서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 추적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피해자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고 가해자의 위치도 특정할 수 있다면 이것이 이제 서로 가까워진다라든지 접근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면 위험을 감지하고 경찰이 선제적으로 출동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미 접근이 발생한 다음에 출동하다 보니까 늦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할 때에는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추적 장치 부착이 반드시 좀 고려가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경찰 관계자 입장에 따르면 반복적인 스토킹의 그러한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강제적으로 영장 발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검토를 안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수사를 담당한 경찰, 조사를 담당한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100% 정말 찾아갈 것 같다. 내지는 재범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그래도 객관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설령 반복적인 행위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영장 발부라든지 아니면 유추소에 수감할 수 있는 긴급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좀 환경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지난 3월에 김훈이죠. 이제 남양주 사건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었고 법무부랑 경찰이랑 직접적으로 뭐 유기적인 이런 위치 공유 같은 것들이 좀 안 됐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로 인한 대책을 좀 마련하겠다라고 했었던 날도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 방안이 오늘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대응 방안의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3월에 있었던 남양주 김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사각지대를 우리가 좀 보완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이 굉장히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것이 공유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스토킹 범죄가 예방되지 못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공유를 하고 우리가 공동 대응을 하자라는 목적으로 이러한 대응 방안이 마련이 된 것인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한계점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제폭력과 모든 스토킹 범죄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 범죄로 인해서 발생했고 그리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그러한 가해자들에 관련된 사건,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발생한 이러한 50대가 60대 가해자를 살해한 피해자를 살해한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또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한다면 이러한 제한을 두지 말고 최대한 인력이 수용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응책들이 마련되고 또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좀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사각지대를 좀 최소화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른바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 논란을 빚었던 배제고 야구부 선수들 지금 광주 일고로 향하고 있습니다. 3시쯤에 도착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사과문도 낭독을 하고 또 광주 일고 학생들과 함께 5.18 민주묘역에도 참배를 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배제고 야구부 전원과 그리고 학부모 또 교사까지 총 80명 되는 인원들이 광주 제1고를 찾아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공식 사과문을 낭독을 하고요. 이후에 화해 시간을 가질 것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제1고에서 3시 일정을 마치면 4시에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것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물론 배제고 학생들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왜 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제대로 잘 몰라서 이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한 사죄의 의미는 5.18의 그러한 역사적인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금 우리가 되새겨보자라는 그러한 진정성 있는 그 취지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이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일정을 넣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는 그러한 행위를 했던 뭐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외쳤던 그런 행위 당사자들이 직접 가서 참배를 하는 모습이 아마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뭐 사과가 진정성이 있느냐, 너네가 나아질 기미가 있느냐 이러한 비판의 시각도 있지만 그래도 배제고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마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야구부, 학생, 교직원, 학부모뿐만 아니라 전남, 광주와 서울시 교육감도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또 사과가 있고 상처를 입은 이에게 어떤 이야기가 잘 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생각해봐야 하는 거는 이들이 지금 뭐 징계 관련한 것들이 있고 그 징계에 대해서 재심을 좀 해달라고 제출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오늘 좀 이야기가 잘 된다면 추후에 재심 관련해서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인들이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그래도 좀 우리가 이러한 사과의 기회를 주자. 그리고 진정으로 좀 반성을 하고 역사의식을 다시금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다만 마찬가지로 입시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아직 미성년자인 신분의 그런 학생들이다 보니까 어른의 입장에서 잘못된 것을 깨우쳐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혼을 내고 처벌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기회를 주고 너네들이 이러한 것들을 직접 느껴봐라라는 취지로 이제 사과의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8일까지 재심 신청 마감 기한입니다. 만약에 이 재심 신청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그대로 6개월 출정 정지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재심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100% 다 이 결정을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협회 측에서 검토를 하게 될 것이지만 배제고 총학생회라든지 아니면 이 동문들, 졸업생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 아비의 심정으로 선처를 호소하고 그래도 이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한 번 좀 선처를 부탁한다라는 입장이 여러 차례 전달됐고 이 부분은 협회 차원에서 공정하게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이번 사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이게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넘어서 점차 진영 대결, 지역 갈등으로 번지면서 2차 피해까지 낳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 광주일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와서 좀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이런 것도 명백한 범죄인 거죠? 당연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중협박죄라는 것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공중협박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내가 어디 폭발물 설치했다, 내가 어디 마주치는 사람들 다 이제 살해하겠다, 이렇게 공중을 상대로 해서 협박을 하면 일반 협박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이 공중협박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배제고를 짓밟은 광주일고를 폭파하겠다, 폭발물 내가 설치했다라는 글이 올라와서 실제 수사가 착수가 됐고요. 다행히도 이러한 폭발물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지만 실제 내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러한 글을 올린 순간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글을 남긴 사람이 특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관련된 사건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사건은 수상한 차량이라고 저희가 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영상을 함께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비도 안 오는데 뭐 와이퍼를 켜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아예 중앙선을 넘어서 고개 운전을 위험하게 하죠. 차량을 잡고 보니까 운전자가 횡설수설도 했다. 알고 보니 소변과 모발 검사를 해보니 필로폰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일단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러한 차량을 붙잡고 경찰이 이제 제지를 했는데 순순히 그러한 절차에 임하지 않고 경찰에 대해서 난동을 부리는 행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여기서 그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초보운전인가 음주운전을 했나라고 잡고 보니까 알고 보니 마약 사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안에도 뭐 하얀색 가루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이 저렇게 압수가 됐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도 마약에 취해서 약물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죄 당연히 성립하겠고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상에 저렇게 약물에 취해서 운전한다라든지 위험한 고기의 운전을 하게 되면 위험 운전에 대해 처벌하는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범죄로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렇게 술을 먹고 운전하는 거 당연히 안 되겠지만 예. 약물에 취해서 운전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다른 사람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필로폰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마약류 처벌법에 처벌이 되려면 또 이런 정도의 양성 판정이 아니라 또 어떤 검사를 추가로 해야 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소변과 모발 검사를 한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고개 운전하는 차량들을 경찰이 딱 잡고 보면 우선 음주 측정하게 되고 그
그것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간이 소벽 시약 검사라고 해서 간이 검사를 우선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양성이 나올 수도 있고 음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국과수에 가서 넘어가서 판단을 받게 되는 모발 검사라든지 아니면 소변 검사의 경우에는 정밀 검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확하게 이렇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지금 양성이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마약류관리법 위반 하나는 무조건 성립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다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스스로 투약한 것뿐만 아니라 다량의 주사기와 이제 가루가 좀 발견이 됐는데 이것들을 누군가에게 유통시켰거나 아니면 내가 그 과정에 개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범죄가 성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 남성이 어떻게 이러한 마약류를 구하게 됐는지, 누군가에게 유통한 상황은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투약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